2026년 지금도 매년 12월이면 전 세계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평화, 인류에게 남긴 최고의 영예로 통하는 이 이름 뒤에는요, 사실 정반대의 별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그것도 살아있는 본인이 신문에서 직접 읽은 별명이었어요. 1888년 8일이었습니다. 한 신문사 편집국에 부고 원고가 올라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를 오가며 화약 사업을 벌이던 노벨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담당 기자가 형 루드비히의 죽음을 동생 알프레드의 부고로 잘못 써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기사 제목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본문에는 더 잔인한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을 더 빨리 더 많이 죽이는 방법을 찾아 부자가 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부고를, 그것도 이런 저주에 가까운 문장으로 읽는 경험, 인류 역사에 몇이나 될까요? 알프레드 노벨은 그 신문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 원래는 무기 상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시를 좋아하던 병약한 소년이었어요. 그런 소년이 어쩌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저주 같은 문장 하나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노벨상을 만들어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됩니다. 1833년 스톡홀름의 가난한 집에서 알프레드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불과 석 달 전 아버지 임마누엘은 이미 파산 신고를 마친 상태였어요. 발명가로서의 재능은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부족했던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재까지 겹치며 집안 살림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어린 남매들이 거리로 나가 성냥을 팔아야 했던 시절, 정작 갓 태어난 알프레드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병약한 아기였습니다. 8남매 중 살아남은 건 겨우 4뿐이었어요. 그의 생존 자체가 일종의 기적이었던 셈입니다. 몸이 약해 형제들처럼 밖에서 뛰놀 수 없었던 그는요, 대신 어머니 곁에서 그를 익혔습니다. 3살에 이미 책을 읽었고요. 이후로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아이로 자랐다고 해요. 병약함이 오히려 그를 조숙한 독서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무너져가던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옵니다. 알프레드가 4살 되던 해, 아버지가 홀로 러시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황제 니콜라이 1세를 직접 만나는데 성공해요. 임마누엘이 제안한 건 수중 기뢰였습니다. 적함이 다가오면 물속에서 터지는 무기였어요. 크림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던 만큼 황제는 이 아이디어에 즉각 매료됩니다.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임마누엘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을 세웠고요. 몇 년 사이 1000명 넘는 직원을 거느린 무기 사업가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성냥을 팔던 9살 소년 알프레드도요,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건너가 호화로운 새 저택에서 살게 됩니다. 개인 과외 교사를 두고 화학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요, 17살이 되었을 때 이미 5개 언어를 구사하는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시인 셸리의 작품을 좋아했어요. 자연과 정의를 노래한 구절들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부당함에 맞서고 싶다는 이 소년의 감성. 훗날 자신이 만든 물질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켜보며 느낄 죄책감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문학 소년이요, 곧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사람을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17살, 아버지의 지원으로 파리로 유학을 떠난 알프레드는요,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처음 발견한 이탈리아 화학자 아스카니오 소브레로였어요. 그런데 정작 소브레로 본인은 자신의 발명품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폭발력이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다루던 사람들이 계속 목숨을 잃고 있었거든요. 그는 훗날 이런 고백을 남기기도 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그 발견자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요. 발명자 스스로가 진저리를 치며 등을 돌린 물질. 그런데 왜 젊은 알프레드는
오히려 그 물질에 끌렸을까요? 아마도 그는 위험함과 가능성을 다르게 읽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피하는 만큼 그걸 길들이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던 거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스웨덴 출신 발명가 존 에릭슨을 만나면서 그 확신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훗날 남북전쟁에서 활약할 장갑함과 스크류 추진기를 발명하게 될 에릭슨은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프레드의 머릿속에 끝없이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알프레드를 보고 형 루드비히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몸도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달라진 건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할 목표 없이 이것저것 배우기만 하던 청년이요. 이제는 뚜렷한 목표를 품은 사람으로 돌아온 겁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폭약으로 길들이고 언젠가는 전쟁조차 억제할 만큼 강력한 무기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원대한 꿈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요. 그는 먼저 무너지는 가업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크림전쟁 특수를 타고 한창 잘 나가고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1859년 아버지는 두 번째 파산을 맞이하고 스웨덴으로 돌아갔고요. 알프레드와 형들은 러시아에 남아 남은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알프레드는 낮에는 가업을 돕고 밤에는 홀로 니트로글리세린 실험에 매달리는 이중 생활을 시작해요. 그가 왜 그렇게까지 이 위험한 물질에 집착했을까요? 그 답은요, 곧 그의 가족에게 가장 처참한 비극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861년 마침내 알프레드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직접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루 18시간씩 작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실험을 거듭한 끝에요. 석탄가루에 적셔서 운반하면 안전하다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이 발견만으로도 전 세계 토목 회사들이 노벨 가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난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원하는 순간에 정확히 이 물질을 터뜨리는 방법, 안전한 기폭 장치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리던 그 열정이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1864년 9월 스웨덴 공장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든 통이 과열되며 폭발합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알프레드의 막내 동생 에밀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본인은 바로 옆 건물에 있다가 가벼운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어요. 동생을 잃은 사람이라면 대개 이 위험한 연구를 접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프레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요. 여기서 멈추면 동생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게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는 죄책감을 연구 중단이 아니라 연구 몰입으로 풀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이 물질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이 동생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듬해 그는 함부르크에 새 공장을 세우고 연구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우연히도 공장 근처의 흙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규조토라 불리는 작은 화석 알갱이가 섞인 이 흙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부으면요, 액체가 반죽처럼 안정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폭발력은 그대로 간직한 채 위험한 액체가 마치 잠든 것처럼 얌전해지는 거예요. 남은 문제는 이 잠든 물질을 정확한 순간에만 깨우는 방법이었는데요. 화약을 소량 터뜨려 니트로글리세린을 유도 폭발시키는 뇌관, 블래스팅 캡을 고안해 이 문제까지 해결해버립니다. 흙과 액체와 뇌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된 발명품에 그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특허를 낸 순간부터 전 세계 광산과 토목 현장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성냥을 팔던 가난한 집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상상도 못할 부자가 된 겁니다. 그의 재산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의 집에서 일하던 하녀가 결혼하게 되자 원하는 선물을 물었는데요. 하녀는 대담하게도 사장님이 하루에 버시는 만큼 달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알프레드는 정말로 그만큼의 수표를 건넸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부를 손에 쥔 남자가요, 정작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이 왜 끝내 혼자였을까요? 젊은 시절 러시아에서 알렉산드라라는 여성에게 마음을 고백했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한 뒤요. 그는 20년 가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신을 스스로 인간을 싫어하면서도 한없이 다정한 사람, 나사가 몇 개 풀린 이상주의자라고 묘사할 정도였어요. 그런 그가 43이 되던 해 신문에 비서 구인 광고를 냈다가 베르타 킨스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지적이고 매력적인 그녀에게 알프레드는 급속도로 빠져들었지만요. 그녀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회사를 떠난 베르타는요. 놀랍게도 훗날 1905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자신이 만든 상을 자신이 짝사랑했던 여인이 받게 되는 참으로 얄궂은 인연이었던 셈이죠. 베르타가 떠난 직후 그는 20살의 조피 헤스라는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는데요. 이 만남은 무려 18년이나 이어집니다. 나이 차이도 신분 차이도 컸던 이 사이를 그는 끝까지 세상에 숨겼고요. 조피에게 다른 남자의 아이가 생겨 떠난 뒤에도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보내주었다고 해요. 사업에서는 냉철했던 남자가 사람 사이에서는 끝없이 서툴렀던 겁니다. 사업은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1875년에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안정적이고 폭발력도 강한 젤리그나이트를 개발했고요. 유럽과 미국 곳곳에 공장을 세우며 사실상 세계 최초의 다국적 화약 기업을 완성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특허 파트너와 손잡고 스페인과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사업을 넓혔고요. 영국에서는 대영 제국 전체를 시장으로 삼겠다는 야심으로 스코틀랜드에 회사를 세웠습니다. 파리 근교에는 개인 연구소가 딸린 대저택을 마련해 온실 속 난초와 마구간의 말들 사이에서 폭약을 연구하는 기묘한 일상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프랑스 정부와 화약 규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다가 급기야 반역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혐의로 기소된 거예요. 왜 한 나라의 정부가 세계적인 발명가를 반역자로 몰았을까요? 프랑스는 오랫동안 화약 생산에 국가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요. 알프레드의 존재 자체가 그 독점 구조를 흔드는 위협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프랑스에서 영구 추방당했고요. 눈물을 삼키며 이탈리아 살레모로 연구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니트로셀룰로오스와 니트로글리세린을 결합한 무연 화약 발리스타이트를 완성해 이탈리아 정부에 기술을 넘깁니다. 이쯤 되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정작 그가 세상에 남긴 물질은요,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젤리그나이트는 광산과 터널 공사에도 쓰였지만 동시에 각국 군대의 무기고에도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는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다이너마이트가 1000번의 평화회담보다 더 빨리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요. 순식간에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공포가 오히려 전쟁을 막을 거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순진한 믿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긋난 믿음의 대가를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 한 장을 통해 처절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1888년 신문을 펼친 알프레드는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를 읽습니다. 형의 부고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신문사의 실수였지만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실수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은 그를 두고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고 적었고요. 또 다른 신문은 사람을 더 빨리 더 많이 죽이는 방법을 찾아 부자가 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살아서 자신의 장례식 여론을 지켜본 사람이 인류 역사에 몇이나 될까요? 그는 그 신문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을 발명과 사업에 쏟아부었던 남자가요. 자신이 세상에 남길 이름이 고작 이거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왜 하필 이 순간이었을까요? 그는 이미 수십 년간 자신의 발명품이 전쟁 무기로 쓰이는 걸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활자로, 그것도 자신의 이름과 함께 못 박힌 형태로 마주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한 평판은 머릿속으로 짐작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알프레드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든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1893년 그는 개인 비서 라그나르 솔만을 유언 집행자로 지명하고요.
2년에 걸쳐 은밀히 유언장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95년 11월 27일 파리의 스웨덴 노르웨이 클럽에서 마침내 서명을 마쳐요. 이 유언장 하나가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을 인류 최고의 영예로 뒤바꾸게 됩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전체 재산의 94%,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요, 자녀도 친척도 아닌 전혀 낯선 개념에 쏟아붓기로 한 겁니다.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그리고 평화. 이 5개 분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사람에게 매년 상을 준다는 조항이었어요. 특히 평화상은 국가 간의 우애를 증진하고 상비군 폐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명시됐는데요. 이는 폭탄과 화약으로 불을 쌓은 남자가 스스로에게 내린 일종의 속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훗날 경제학상이 6번째 부문으로 추가되긴 했지만 이는 20세기 후반에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의 원래 유언에는 없던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언장이 순탄하게 실행됐을 것 같으신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친척들은 크게 반발했어요. 막대한 재산이 가족이 아닌 낯선 상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스웨덴 정부조차 처음에는 이 유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난감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실의 승인 없이 외국인에게까지 상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유언 집행자 솔만은 이 복잡한 반발과 법적 절차를 몇 년에 걸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프레드 본인은요, 이 결실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그의 심장은 급격히 약해졌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병든 심장을 달래기 위해 니트로글리세린을 소량씩 약으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만든 물질이 말년에는 오히려 그의 목숨을 조금씩 갉아먹는 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1896년 12월 10일 63세 알프레드 노벨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킨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5년 뒤인 1901년 그의 유언대로 첫 번째 노벨상이 수여되면서요, 세상은 그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상인이라 불리던 이름이 인류에게 가장 큰 영예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뒤바뀐 겁니다. 물론 이 반전을 두고 지금도 엇갈린 시선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죄책감에 시달리다 뒤늦게 속죄를 선택한 인물로 평가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무기 산업으로 쌓은 부를 상 하나로 세탁했다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실제로 채굴과 터널 공사, 철도 건설처럼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도 널리 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그를 단순히 죽음의 상인으로만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정작 노벨 본인은 자신이 만든 상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이름 뒤에 따라붙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우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이름은요, 오히려 폭약 발명가라는 원래의 정체성보다 인류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을 만든 사람으로 훨씬 더 강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의 상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노벨이라는 이름 앞에 거의 붙지 않아요. 대신 사람들은 노벨상 시즌마다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평화, 그리고 경제학 수상자들의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한 신문사의 오보 하나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질 인류의 가장 큰 축제를 만들어낸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신문사가 실수하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알프레드가 자신을 향한 세상의 냉담한 평가를 직접 마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노벨상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건 거창한 계획이나 오랜 고민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손에 들어온 신문 한 장이었던 거예요. 성냥을 팔던 병약한 소년이 세계 최고의 화약 재벌이 되었다가 자신의 가짜 부고 앞에서 무너지고 마침내 그 죄책감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으로 승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자신이 남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를 끝까지 다시 쓰려는 사람. 알프레드 노벨은 후자였습니다. 죽기 직전
신문 한 장을 다시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프레드 노벨은 정말 뒤늦게라도 속죄를 택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무기로 쌓은 부와 오명을 상 하나로 세탁한 것뿐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 그 신문 기사를 읽은 당사자였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